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뭘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법회 이야기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포럼에 가서도 그랬는데, 오늘은 이 정신도 싸놓고 이래서 준비를 좀 했어요. 뭘 준비했냐. 어디 보니까 간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간디 형이 7가지 악덕을 이야기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나도 이거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꽤 괜찮아서 메모를 하나 해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꺼내왔는데, 7가지 악덕이라. 첫째, 철학 없는 정치. 둘째, 도덕 없는 경제. 셋째, 노동 없는 부부.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 윤리 없는 쾌락. 일곱째, 헌신 없는 종교. 근데 내가 이걸 빌려서 오늘 말꼬리를 좀, 말머리를 잡아보려 하는 거는 특히 이 중에서 5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요즘 뭐 모두들 이 과학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죠. 과학이 인류를 이끌고 있다. 과학이 인류를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 할까, 리드한다 할까, 뭐, 또, 맞아, 말 그대로 과학 시대예요. 그런 과학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과학 시대가. 과학이 이끄는 이 시대가 정말 인간에게 행복한 시대인가? 이걸 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이란 게 뭔가 하는 말도 또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전을 가지고 내가 방금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행복이 뭔가? 요컨대 심신의 그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게 행복이더만요. 심신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것,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감 없는 그런 행복을 과학이 과연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가? 이 시대는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진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두말을 할 것도 없이 그 전혀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들 하겠죠. 그죠? 과학이 발전되니까 내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실제로 이 과학 시대가 인류를 끌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당장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상업화 같은 이런 현상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과학이 이끌어온 결과다 하는 뭐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시대가 인류에게 행복은커녕 그야말로 참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고 있고,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거 참 인간성 없는 과학. 말하자면 과학
과학을 위한 과학, 과학 자체를 위한 과학,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과학을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태도도 어떤 옛날 고전과학에서처럼 책상머리에서 사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학 공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또 증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수학적으로 풀려가는 그런 과학이 인간성 있는 과학이 될 리는 없죠. 수학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들일지라도 그 수학적으로 뭘 풀어간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시적으로 뭘 풀어간다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시적으로 뭘 논리를 전개한다거나 하면은 마음도 흐뭇하고 무엇보다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물론 시도 나름대로 우리를 선동하고 격동시키고 또는 비탄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 있긴 있지만, 대개 시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참 그야말로 인간적인 것인데, 근데 그 정반대로 이 수학적인 과학, 소위 말하자면 신과학, 이거는 굉장히 참 문제가 많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발전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모두 우려하고 있듯이 지구온난화라든가 사막화라든가 이런 현상이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모면할 길이 그래도 한 가닥 우리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미상물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인류의 99%가 인류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뭔가 상황이 잘못돼 가고 있다. 우리 당대는 그럭저럭 여기도 젊은 분들이 오늘 참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럭저럭 그래도 지구온난화의 그 끔찍한 참화를 모면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희망이 크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고 생각할 때는 모두 암담해서, 아마 요즘 그래서 결혼하기도 두려워하고 자식 낳기도 두려워하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벌써 그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모처럼 오셔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달콤하고 참 듣기 좋은 이야기로 덕담이나 들려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자꾸만 챙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걸 뭐 아름다운 어떤 미사여구나 또는 뭐 어떤 문장으로 호도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면도 있으니까 이제는 지양해야 되죠. 그건 그만두고 그런 태도는 이제 거치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하는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할 일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뭐 좀 거대한 문제들은 그걸 고라고 하시고는 그 고를 해결하는 길로서는 둘도 없고 셋도 없고 오로지 팔정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팔정도를 다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지 뭐 고향소리 회원으로 쭉 이 법회에 참석하던 분들은 뭐 팔정도 이야기를 기가 따오도록 나에게 들어서 뭐 다들 뭐 좀 친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팔정도가 결국은 개정해상학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팔정도는 또한 바로 중도의 실천이라는 것. 이 점만 분명하게 일단 짚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정에 대한 이야기 또한 뭐 많이들 불교 관계책들은 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실 거예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뭐 이건 다 아실 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 특히나 그 과학이라든가 관계에서도 중도는 무언가. 이런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도. 부처님이요, 토전법륜경에서 처음으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발견한 중도는 이럽니다. 내가 깨달은, 그 발견이라고 번역을 할지 깨달음이라고 번역, 보통은 뭐 깨달음이라고 번역도 많이 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 중도는 팔정도다, 또 사성제다, 뭐 이런 논리 전개가 되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요, 팔정도가 진리이고 사성제가 진리인 것은 그것이 중도에 맞고 중도와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도와 맞지 않다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도란 것은 불교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중도처럼 팔자가 기구한 것도 없어요. 진리이다 보니까, 진리란 거는 원래 새 속에 나오면은 그 험한 팔자를 꺾기 마련이거든요. 진리를 누가 고스란히 진리 대접을 해줍니까? 어떻게든지 진리를 붙잡고 뭔가 좀 시비를 걸죠. 그런데 그러나 말았거나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재는 기준도 중도에 맞나 안 맞나입니다. 만일 그것이 극히 진리답다, 진리스럽다,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엄격히 따져서 중도에 저촉이 되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재울 수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의 옳고 그름을 재현한 기준은 중도를 잣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불교가 권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중도인데, 이 중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팔정도 중도에 가장 유사한 것이 용수보살님의 팔불중도예요. 네, 팔불중도.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본이 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팔불중도는 이미요, 불생불멸식으로, 불일불이식으로 상당히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외람된 말이지만, 용수보살님의 중도 사상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관념적 중도지, 정말 중도일까? 중도에 맞는 것일까? 우리가 적어도 만사를 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중도가 될까? 그렇게 만사를 재는 기준이라면 보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평이해야 합니다. 진리는 평이합니다. 만일 평이하지 않고 대단히 논리적인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옳고 또 자기들 방식으로 아무리 점검해봐도 틀림없는 확인된 사실이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봐서 첫째, 편안하지 않다. 알면 알수록 안 편해진다 하면은 그건 일단 좀 회의를 가질 만합니다. 근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 지구온난화, 사막화,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피할 재주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참 진짜 재난이죠. 이렇게 사태를 만든 것, 이게 만일 과학이고, 그리고 그 과학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또 뭔가? 이 과학이 말이요, 과학자들의 과학인가? 아니면은 자본주의라든가 국가주의의 과학인가? 제가 생각에는 적어도 초창기에 과학이 나올 때 그 계몽주의 시대나 이럴 때 말고 요즘 소위 신과학, 무슨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론이니 뭐 이런 것이 양자역학이니 이런 게 나오는 이 상황이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진짜 과학의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자본주의 내지 국가주의가 주문을 하고 과학은 연구비 타고 보조금 타고 연구 계속하기 위해서 그 눈치나 보면서 그 결과가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러나 요새는 거대한 자본이 받쳐주는 복잡다단한, 예를 들면 뭐 가습기 같은 거. 제네바 가습기 여러분 다 알죠? 그거 어디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한 국가도 못 만들어요. 여러 나라가 다 결합을 해가 단합을 해서 다 돈을 내고, 우리나라도 그 한몫 들어서 돈을 냈다더만. 그래야 겨우 그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뭘 어쩌고 뭘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무슨 뭐 우주의 기원을 조사해 보겠다. 우주의 기원 알아면 뭐합니까? 응?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나사니 무슨 뭐 이런 기구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살상 무기만 자꾸 발달하고 그게 무슨 과학이냐고. 그게 무슨 기술이고. 기술은요, 도와 관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도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효용이나 이용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술입니다. 예술도, 예를 들면 뭐 예술이 진리 추구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오페라가 뭐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그거 진리하고 관계없어요, 솔직히. 한때의 우리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뭐 위안 또는 즐거움을 줄 따름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도고, 진리와 관계 있는 것은 도고, 진리와 관계없이 인간의 편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에 관계되는 것은 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 하지요. 이 기술, 이런 기술이 이제 자꾸 과학을 오히려 말하자면 도리어 역전해서 선도를 한다. 앞장서서 과학으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잡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다. 기술적 필요성이다 하면은 그 과학은 이미 기술의 노예지요. 그런데 뭐 그게 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럴수록 과학은 점점 국가와 자본에 예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좀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뭐 신문이나 언론에 매일 속아가지고 경기가 어떻다, 먹고 살기가 힘든다,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뭐 이것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거는요 구조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물가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장바구니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니 그래 장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자식들 가족들 잘 먹여가 사는 건강은 쨌는데 사막화 현상을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 속에서 내몰아 놓는 그게 무슨 자식 위안기입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전번에 내가 그 대담에서 BTN 대담에서 소욕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보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욕지족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소욕을 하고 뭐 지족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을 딱 하기 쉬워요. 그렇죠? 소욕지족 하면은 사막환의 지구 온난화가 해결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중도가 진리면은 소욕지족이 중도에 합치되는 한 중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8정도의 실천과 연결되는 한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어도, 밥을 먹어도, 자고 일어나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면은 그게 지속될 리가 없거든요. 보편화가 안 된다고요. 특수하니까. 특수한 것은 극단이고, 극단은 중도와 반대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멋지고, 좋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소욕을 한번 실천을 해보기 시작하면은 그 거대하고 막연해 보이는 그런 큰 꿈마저도 소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지족이 겹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족할 줄 모르면 소욕을 지속을 못해. 발전을 못해. 그래서 소욕하고 지족하고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그 소욕 지족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다, 이게요. 즉,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갔어. 그래서 이것 보고 이거 사고 저것 보고 저거 사고 이래서 장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또 요새는 뭐 차들 다 있으니까 차에 턱 싣고 집에 가서 그걸로 끝이요. 냉장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끝나. 뭐 언제 먹을지는 몰라.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소욕의 지혜를 알았다면, 아, 내가 지금 말이야, 저걸 보고 저걸 사고 싶다 하는 충동 구매의 욕구가 일어날 때, 아, 이게 허욕이지. 이건 대욕도 아니고 소욕도 아닌 허욕이에요. 그죠? 헛된 욕망이에요. 꼭 필요한 거 아닌데, 필요한지 생각도 안 해보고, 눈에 보이니까 어떤 거는 이뻐서, 어떤 거는, 아, 이거 텔레비에서 봤어. 그러면은 결국은 공해가 자꾸 쌓이고,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뭐 하면 하지, 뭐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특히 여기 여성분들은 각 가정의 말좀 주부로서 그 권력, 그 권한이 막대한데, 요새는 뭐 주부시대 아닙니까? 주부시대란 말도 안 맞지? 여성시대지. 그 여성시대를 획득했으면, 그래서 그런 권력을 쟁취했으면, 잘 써야죠. 잘 써야죠.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무슨 뭐, 조자련이 흠칼 쓰듯이 그걸 쓰면 안 되죠. 잘 써야지. 그래서 부디 소욕지족이라는 부처님의 법에 말하자면 팔정도의 실천의 길로서 우리가 소욕지족이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잘 생활의 말하자면 잣대 기준,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한번 다짐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편안함이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편안해야 된다는데 솔직히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편안함.
그 참, 그러고 보니 어렵네. 근데,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 제기하는 데서부터 벌써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편안한 길이 따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길이 있을까? 내 마음 편하게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 왔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어떤 습관이 있어. 매너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어떻게든지, 대응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 대응하는 방식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별로 안 편하다면은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냐. 자연스러운 게 참 편하겠죠.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지성인들 하는 게 첫째 편한 거예요. 응? 안 그렇소? 자기만 편할 수 있죠. 우선 지가 편하고 봐야 남도 편하지. 뭐 지는 안 편한데 남 편하도록 하면 그거는 벌써 위선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남에 대한 배려거나 이타주의지. 그거 안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말이요. 염치가 참 많아. 염치심. 그 염치 참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옛날에 인도에 잠깐 여행 가서 그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딱 하나 아주 느낀 게 있어. 이 사람들 염치 문화가 없다. 뭔가가 참 그 사람들도 대단히 그 친절하기도 하고 또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딱 1:1에만 그 가게에 가서 말이요. 물건을 하나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그 점원이 와가지고 이제 애야. What's your name? 예? 지단은 외국인은 이제 한번 만나는 이제 그 기분 내 본다고 그런 거 몰라도 애가 어른 보고 What's your name?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무례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염치 문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도 진리가 따로 어디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또 내 주변에 이미 구현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마치 공기를 마시고 살듯이 진리를 마시고 살고 있다. 그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편안하게 지성인대로 살면 그게 참 자연스럽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유별나게 친절을 해야 된다든가 유별나게 그 사람에게 뭘 받아서 얻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게 없다면 뭘 바라보는 것도 없고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까 일반 상식 예의에 맞춰서 살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될까? 해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뭘요? 너무 잘하려 하기 때문에 참 스스로 불편하고 남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거. 그러려면은, 당장 오늘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내가 만일 오늘 대단히 감동적 법문을 해야겠다고 너무 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아마 아까 벌써 내려갔겠죠. 이 자리에서부터. 근데 안 내려가려고 버틴 게 뭐냐면,
아마 잘할 생각 하지 말자. 잘하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국인들이 말이요, 잘하려고 하고 남에게 좀 뭔가 약점 안 보이고 결함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조금은 소심한 거하고 연결돼서 너무 심해. 그런 측면이. 세상에 제일 고약한 게 배신이야. 배신 안 하기만 하고 살면은 뭐 그 사람 참 양심껏 바르게 좋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큰 뭐 어마어마한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배신하지 마시오. 남이 기대하면은 그걸 내가 100% 부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저버리지 마란 말이에요. 실수로 저버릴 수는 있어. 역량이 모자라서 저버릴 수 있어.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저버리지 마라. 그걸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의도적인 행위가 업이다 이 말이에요. 업. 우리가 업 짓는다. 이 업. 업이 주도되어 윤회도 하는데 그 업은 의도적인 행위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위에서 나와요. 바로 말 그대로 위에서. 불교에서 마음을 심의식으로 분류를 해요. 심의식. 그 중에서 위. 예를 들면 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신구심삼행, 신구의삼업, 이런 말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는 가서 불교책 사진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심, 즉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행위다. 이래요. 그때 행위란 건 뭐냐면 무명이 있으면 행위 있고 행위 있으면 식이 있고 하는 그 12연기의 행, 복수로 나오는 상카라 이래가지고 복수요. 단수가 아니고 그 복수로 나오는 행. 그래서 심으로 하는 것은 행이 되는데 신구의 삼업, 위로 하는 것은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는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바깥에서 철없는 사람들이 만날 말이야 과학이 어쩌고 과학지상주의, 자본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 해가 이데올로기까지 해가 극단만 계속 가. 문제는 그 중에서도 과학이 이게 말이요 지금 오늘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 과학이 극단을 모면하고 어떻게 극단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나 뭐 과학자라고 별나라에 따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 우리가 영향 받듯이 우리도 줄 수 있어. 끊임없이 좀 주면 돼. 예를 들면 신과학이라고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가 그리고 보아를 위시한 그 하이젠베르크니 이런 사람들이 만든 양자역학과 이게 신과학이랍니다. 그리고 그거 세 개는요 우리 도저히 알아듣도 못해요. 참 어려워요.
무슨 불확정성 원리는 뭐 오히려 말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말도 못 알아들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어렵게, 전개가 되어 가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말 하는 걸 이제, 내가 직접 듣는 거 아니고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수학 공식에 속고 있는 게 아닌지, 과학자가 맨날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과학자는 그렇겠죠. 이 수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놈의 수학 공식이 이게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게 사람을 말이 홀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한 과학에게 우리가 우리 운명을 다 맡기고, 네 믿으니까 네 좀 우리를 끌어다고, 이거 말이 될까요? 근데 그 과학을 직접 우리가 제어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미 호레이 등에 탔어. 호레이 등에서 내리면 죽어. 못 내려요, 과학자들이. 도태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온갖 그 박해를 받고, 망각돼 버리고, 무시돼 버리고, 그렇다고. 학자들이 그거 바로 죽음이지 뭐예요? 그래서 감히 못 내려. 호레이 등 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과학자이니까. 다행히도. 아직 우리는 말하자면 중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불자다 이럴 때 나는 중도를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상등 불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실천이 별거 아니에요. 소욕지족이 실천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터뷰 보고 조금 감상적으로 참 하고 좋아했던 그걸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욕지족이 깊은 뜻이 있고 그 가능성이 참으로 크겠구나 하는 걸 마음에 한번 담아두고 지금부터 소욕지족의 효능을 내가 실생활에서 확인해 가는 게 그렇겠다. 그것만 마음 먹으면 대번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다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